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태곤 실장, 기자 시절에 또 국회에 몸담고 있을 때 노회찬 의원하고 취재를 하고 만나보신 적이 있죠? 저는 한 15년째 좀 개인적 교분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지금 황망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정태근 의원님도 예전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또 활동하실 때 국회 활동할 때는 같이 활동하지 않았고요. 18대, 노회찬 의원이 19대. 17대, 19대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전인 1995년도에 노회찬 대표가 그 당시에 진보정치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모아져서 정치개혁 시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꼬마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한 2년간 같이 활동을 했었죠. 예. 말씀 나눈 사이에 SBS 인광기 논설위원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몇 시쯤 전해졌고 어떤 내용으로 알려졌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알게 된 게 한 10시 반쯤 된 것 같은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9시 38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피투성이가 돼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7층과 18층 계단 사이에 변사자의 외투 안에서 지갑, 신분증이 나왔는데 여기에 노회찬 의원의 신분증이 나왔고요. 정의당의 명함 그리고 유서성의 메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 발견된 곳이 노회찬 의원이 살던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네,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알다시피 경남 창원, 성산 이쪽이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또 서울 또 다른 곳에 가족들, 아내와 가족들이 살던 곳이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노 의원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 지금 어디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까? 네,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가 됐고요.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빈소가 마련이 됐다. 노회찬 의원의 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유족들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유서 내용이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알려진 거죠? 네, 대략적으로 알려진 거로는 경찰에 전해들은 걸로는요.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청탁성,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아마도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누구보다도 부인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 조금 직전에 밝힌 사실에 의하면은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고 그래서 메모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본인의 진술과는 상당히 좀 달라진 부분이 그동안에는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었거든요. 최근까지도 미국에서조차도 물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도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앞뒤 정황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나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정치자금조차 받은 적이 없다. 그쪽에서 들어온 돈은 전혀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는데 저희 유서에는 받은 것은 받은 건데 청탁성은 없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인광기 위원과 이야기 주고받아 봤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노회찬 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아마 이제 본인의 명예도 명예지만 이제까지 이제 진보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노회찬 의원은 계속 부인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허위범 특검이
뭐 이제 유감이라는 이 코멘트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알려진 소식이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오후 2시에 소환하기로 했는데 취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키일 거예요. 도모 변호사는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아주 절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로 교분이 좀 있었고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처음 접촉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이제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도모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되고 금전적인 이제 뭐 후원이라고 할까요?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 소지가 된 그런 이제 금전 거래도 도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건데 얼마 전에 특검이 이제 긴급 체포를 했다가 그분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사건의 이제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결말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아까 임광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유서 내용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대략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그동안 부인해 왔었는데 메모에다가는 받기는 받았지만 청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엔 쭉 계속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전혀 나는 도 변호사하고 그렇게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긴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됐었고 너댓 번밖에 안 만났다.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받겠느냐. 그래서 기자들이 또 그럼 합법적으로라도 정치자금으로라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영장이 기각됐던 도 변호사 역시 나는 거기에서 정확한 뭐 돈을 전달했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기자들 네. 입장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평소의 성격이라든가 행동으로 봐서는 저렇게 완강하게 부인할 때는 저 받지 안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이제 쭉 수사 과정, 특히 증거에서 상당수가 드러나고 이러면서 본인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인데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일정을 급히 또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모든 당들이 참담하다, 비통하다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방송이 SNS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 인터넷 그 국민들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긴급히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노회찬 의원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거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치를 대중화시켜낸 주역이죠.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진보 정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진보 정치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유신 때부터 완전히 이제 말살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백기환 선생 그리고 이제 권영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깃발을 내세웠다가 드디어 이제 노회찬 그리고 심상정 때 이르러서 진보 정당과 진보 정치가 대중 속으로부터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민노당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교조적이고 급진적인 이제 진보 정당 운동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서구식의 이제 삼인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보 정당이 대중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특히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몸소 실천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뿌리내리게 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예,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노회찬 의원에 이제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고요. 또 이제 하나 이분이 이제 위트와 유머,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도 증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인정하고 공격을 할 때도 이제 아주 유머 있게 공격해가지고 상대가 뭐 증오감을 갖는다기보다는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 보수층에서도 그래 노회찬 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이렇게 이제 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훌륭한 젊은 진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더 빈자리가 아쉬운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에게 여유, 위트 이런 것이 본인의 천성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돼 왔던 것이거든요. 이게 참 말을 잇기가 어렵네요. 예, 지금 윤태호 시장 말씀하신 사이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노회찬 의원의 자리, 빈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 그동안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5천만 원의 정치자금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왔었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이 직전에 마지막 일정이 여야 원내대표 미국 방문 일정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기자들이 출국할 때 또 미국 현지에서도 노회찬 의원에게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터뷰가 고인의 마지막 생전 인터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이제 뭐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실하게 또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돈 몇천만 원씩 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내용이 아마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녹취가 됐던 모양이죠. 네. 지난 18일 날 여야 원내대표 5명이 미국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한미 간의 무역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 협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갔었습니다. 저게 아마 미국 갔을 때 사진 같은데요. 저기에서 한꺼번에 기자회견을 워싱턴 특파원단하고 기자들 모임을 가졌는데 저기에서 그 부분을 드루킹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간담회가 끝나고 특파원단들하고 따로 자리를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만 따로요. 그 자리에서 저런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그 기조로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노회찬 의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여야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미국 방문 기간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특별한 또 이상한 징후는 자신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뭐 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워싱턴 이번 방미 일정 중에 저는 뭐 전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일해온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귀국 전날 제가 마지막 술 한잔 대접한 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에 노동운동 회고하면서 좀 절구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늘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늘 대변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 죽음으로 고하는지 말문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인천에서 노동운동하고 뭐 그다음에 용접공 뭐 같이 면허라고 그가 뭐 재미있게 그 노회찬 대표, 홍영표 대표, 김성태 대표까지 3명이 다 용접공 또 면허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 좀 했었죠. 그럼 특검이나 드루킹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심경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굉장히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에게서 굉장히 뭐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추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뭐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의혹이 있다. 이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부인을 해왔는데 메모를 보니까 사실상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들 미국 방문 기간에는 전혀 아무런 기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방문 마치고 돌아와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바로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왜 그랬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다른 원내대표는 뭐 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자신의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요. 오늘 그 남산 아파트에 가게 된 것도 거기 어머님하고 동생이 거주하는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론해 본 데는 아마 이미 결심을 하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린 이후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고통은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전부터요. 예. 지금 우리가 드루킹 특검에 사실 일반적 관심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른 뭐 사안들 뭐 예컨대 지금 뭐 기무사 사안 같은 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경제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원내대표 회동에 3박 5일간 이제 여행에서도 별 이야기가 없었겠죠. 하지만 노회찬 원내대표 본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뭐 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오고 다시 이 사람이 소환 통보를 받고 그 부분이 본인만은 엄청나게 압박이 되었던 거겠죠. 차라리 다른 사람들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야가 같이 공방이 되고 확 이슈가 됐다면 이게 좀 나눈다는 의미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나만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그 3박 5일간의 일정 속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다 하나 더 한다면은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국내에서 보도가 주목할 만한 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정의당의 지지율을 가지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정의당 지지율이 야당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더 1등으로 야당 중에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 의원의 이 문제가 도덕성의 문제가 결부가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의당의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노회찬 의원이 그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은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히 큰 비중이었거든요. 본인이 말했다시피 노심초사라고 그랬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 그리고 비례대표 초선 4명 이렇게 해서 6명 국회의원인데 그 노심초사 중에서 노가 사라진다는 건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는 굉장히 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이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 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온다는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정치인으로서 그 사실 자체가 공개가 되고 알려지면서 내 스스로가 언행일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또 자기 자신의 명예, 동시에 자신이 몸담았던 정의당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노회찬 의원으로 하여금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고요. 왜 노회찬 의원 스스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정의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는데 아침부터 회의실 문 잠그고요. 기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침통한 표정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이정미 대표가 심상정 의원실에 들어가서 둘이 대책을 상의하고 나오는 모습인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요.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시 40분에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참담하다, 황망하다. 그리고 언론들에게 부탁하건대 어떤 추측성 보도 같은 거 좀 삼가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뒤에 오후 3시에 정의당 긴급 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정미 대표 얼굴 보니까 심상정 의원과 어떤 대책을 논의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황망함, 슬픔을 나누고 나온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히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의당 내부에서도 분명한 입장 정리가 안 된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3시에 또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겠죠. 이정미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국회 안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떤 대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은태훈 시장 보기에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여야 원내대표 3박 5일 일정 가운데서도 이게 노회찬 의원 혼자만 느끼는 부담이 짐이었을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정의당이 아마도가 아니라 이건 그랬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당적인 이슈로 불거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이제 상실감, 그 빈자리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당은 당대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조금 정리가 돼야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특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검이 다른 사안들과 미루어 봤을 때 피의사실 공표를 뭐 과하게 했다든지 언론 플레이를 했다든지 이렇게 공격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쭉 봤을 때는 뭐라고 이 당이 상황 정리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이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노회찬 의원의 시신은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함께 발견된 메모장은 노회찬 의원이 자필로 쓴 유서가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유서의 내용은 가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소는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누구보다도 또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아마 허익범 특검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고 특검팀으로부터 이런 의혹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언론에 기사화됐고 말이죠. 허익범 특검이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1시간쯤 뒤인 오늘 오전 11시 반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존경해온 분이셨는데 또 유가족에게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수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소환 통보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 상대로 수사하신 적 있습니까? 허익범 특검도 특별히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기자들 굉장히 관심 갖고 많이 가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애도를 표한다, 침통하다, 유가족들께 위로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2시 반부터 정례적인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팀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자들이 또 그걸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특검팀은 이 5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드루킹이 특정 정치인에게,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상당히 결정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취재된 걸로 봐서는 노회찬 의원에게 특검팀이 통보를 했을까 출석을. 그런데 현재까지는 출석을 직접적으로 통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을 조율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지금까지 드루킹 측에서는 드루킹은 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거기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는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이 됐던 그 도모 변호사,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도모 변호사는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특검팀은 노회찬 의원의 계좌까지 다 추적을 해서 예. 상당 부분 많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것 같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어쨌든 특검이 부른다고 한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특검에 소환이 됐는지 통보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또 허위범 특검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당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서 언론을 향해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정의당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언론을 향해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사실 노회찬 의원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이정미 대표가 임광기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고 말했던 만큼 우리도 그 말을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뭐 따로 어떤 대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든 동료로서 또 그동안의 언행을 봤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노회찬 대표 얘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한편에 있어서는 그 참담한 마음 동시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깊이 애도하고 또 그 고인이 남긴 정신만은 계속 살려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윤태곤 실장 보기에 정의당이 앞으로 뭐 어떤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일부의 뭐 사실관계 같은 것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뭐 더더욱 이제 뭐 당을 이제 추스르고 뭐 도덕성에 대해 가지고 더 이제 매진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이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 큰 별이 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NS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셨다 고이는 애도를 표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진보정치 상징이 사망하셨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바른미래당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아끼겠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죠. 진보 가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상에도 지금 고인을 추모하는 고인의 사망을 애도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잘 알려졌다시피 굉장히 스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스타 방송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라디오를 비롯해서 뭐 종편, 뭐 우리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특히 대단히 어떤 사안들이 복잡하게 여야가 엉켜 있을 때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핵심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촌철살인으로서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좀 헛갈려하고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특히 이 장관들 청문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임계점에 있을 때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낙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늠할 정도로 대단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별을 잘했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SNS상에서도 대단히 비통하고 가슴 아픈 그런 멘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분은 80년대 인천에서 함께 노동운동을 하면서 처음 노회찬 의원을 만났다. 언제나 처음처럼 한 길을 걸어온 그의 죽음이 안타깝고 황망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애도하는 글들을 보면은 평소 이분들이 뭐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든가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든가 이런 정파와 상관없이 지금 고인의 죽음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인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회찬 의원이 우리 정치의 소중한 자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계속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서만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다당제의 길을 열긴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양당 구조와 다른 정치 구조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막 정착시켜 가는 그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계속 문제로 제기했던 게 이 진보 진영은 항상 심각하거든요. 이념지향적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박상원 박사 같은 경우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진보 정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치도 진지하지만 대중들한테 와닿을 수 있고 또 그 와닿는 것을 통해서 함께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보 정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역할, 이 변화의 상징을 만들어준 그런 소중한 분이라고 봐야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997년 대선 때 당시 이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민승리 21로 진보 유의미한 진보 후보로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못 얻고 이제 졌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때 저도 이제 학생인데 뭐 귤 팔아가지고 후원금 내고 노조에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게 과거의 전사였어요. 선거도 압도적으로 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원외 민주노동당을 창당해서 2002년 대선에 다시 나가고 그때 이제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이었죠. 권영길 후보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이제 그 경구로 해가지고 민주노동당, 민주와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정당도 상당히 위트가 있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2004년에 원내 이제 10석으로 진출할 때까지의 5년간 사무총장을 맡은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당대표, 대변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무총장이나 살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조금 따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회찬, 심상정 이 두 사람은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금속연맹 사무처장을 지냈고 사무총장 일도 잘하고 대변인이라든지 대표로서의 일도 잘하고 물론 진보 정치에 그때 인적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팔방미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인이 이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노회찬 의원이 대중적 인기는 더 이끌었지만은 뭔가 과거에 이제 진보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이제 존재감에 비해 가지고는 좀 말하자면 민주개혁의 이제 여러 정치인들하고 차별점이 조금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저는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의 노회찬보다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전의 노회찬에게 우리는 빚진 바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 사이에 노회찬 의원의 존재가 각인됐던 게 정확하게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년 동안 삼겹살 한 고기판에 구워왔으면 이제 고기판도 새까맣게 태워졌으니 이제 이 고기판 한번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요. 예. 17대 총선이면은 2004년, 예.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때 그때가 될 텐데 말이죠. 정태근 의원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 장면 선명하게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이 한편에 있어서는 소위 그 당시 한나라당은 탄핵을 강행을 하고 또 민주당은 또 거기에 얹어가지고 뭐 할 때 이 열린우리당 그러면서 이 비례대표로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죠. 민주노동당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과정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죠. 예. 노회찬 의원의 국회 진출도 되게 드라마틱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자민련이 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김종필 총재가 비례 1번으로 나갑니다. 후보로 3%를 넘기면 한 명이 되니까 뭐 저 정도야 되겠지 싶었는데 2.8%가 나오고 그 한 자리를 마지막으로 국회 300명에서 문을 닫고 들어간 사람이 민주동당 비례 후보 말번의 노회찬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죠.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정의당이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국회나 정의당 당사가 아니라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긴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회의가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면 이 발언 내용도 여러분께 들어온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상당히 오늘 큰 충격에 휩싸여서 대통령 일정까지 취소했는데 말이죠. 가슴 아픈 일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참 애도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도 11시 50분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나와서 SNS 방송을 할 예정이었지만은 이런 급하게 들어온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이 청원 답변을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 진보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해왔던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위트와 유머, 촌철살인으로 잘 알려졌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연 어떤 정치인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어떤 정치인인지 임광기 위원이 한번 노회찬 의원의 양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향년 62세입니다. 1973년 고등학교 시절에 유신 독재 시위를 하면서 반독재 투쟁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본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스타 노동운동가로 됐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는 인천 부천 지역에 인천 민주노동자 연맹을 출범시키면서 여기서 핵심 멤버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 이때 3년간 옥살이를 하고요. 90년에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에 당선이 되면서 제도권 정치인이 됐고요. 그런데 2005년에 삼성 X파일 폭로, 유명한 녹음 파일을 폭로하면서
실명을 그대로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인데요. 그러다가 20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의 통합진보당으로 당선이 되고요. 20대 때는 지역구를 바꿔서 경남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으로 당선이 되면서 17대, 19대, 20대 진보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3선의 의원이 됩니다. 노회찬 의원 양력을 보면 말이죠. 19대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가서 비례대표위에서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삼선과 관련한 그 녹취 파일 이런 공개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었나요, 그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제 고향 쪽인가요? 경남 창원이? 노원에서 어떻습니까? 먼저 당선됐고. 그러니까 노원에서 먼저 당선이 됐고 이제 창원이 이제 노동자 창원이 밀집 노동자 지역이죠. 단지고 권영길 전 대표가 또 그렇죠. 그쪽에서 지역구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었으니까 창원으로 내려가서 네. 다시 한번 도전했고 정말 힘들게 당선돼서 우리나라 진보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최초의 3선 의원이다. 또 이런 기록도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분하고 예전에 이제 잘 나갈 때보다 지금 뭐 야인으로 있을 때 낙천 거사였을 때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먹었는데 참 재밌는 일화가 너무 많아요. 73년에 이제 유신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이 노회찬 의원이 원래 부산 출생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고요. 고등학교를 서울 경기고로 지원을 했는데 한 번 떨어져서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자취를 하니까 친구들도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책도 같이 보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멤버인데 그때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책상 서랍 안에다가 이제 넣으면 자기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노동 현장에서 만나 노동자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 같은 이제 커플이라기보단 노동 현장에서 만난 이제 노동자이고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이제 집 이사를 했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가구들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한테 얻었고 저건 누구한테 얻었고 하면서 침대를 보여주면서 이제 되게 멀쩡한데 박계동 의원한테 물려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침대까지 물려받아 쓰시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사이에 특검에서 오후 2시 반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 약간 내용이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검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일단 노회찬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없다. 또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한 적도 없다. 일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회찬 의원의 유서도 아직 받지를 못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 특검팀에서도 애도하고 있지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유머와 위트, 촌철살인,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정치권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얘기했던 기억이 저도 선명하게 납니다. 노회찬 의원의 생전 발언,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과거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법원과 고락을 함께해온 법조 가족의 일원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헌법을 가슴에 넣고 다닙니다. 이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헌법에서 명시된 대로 우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 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6.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쇼하네. 쇼를 하고 계시.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말이 다스는 누구 거냐는 말이 마치 국민적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정의의 여신 니케는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의의 여신상 한 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 노회찬 의원의 바로 이러한 비유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은데 정태근 의원님 혹시 노회찬 의원의 저희가 보여드린 이 발언 말고 기억나시는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발언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요. 이분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로 45년입니다. 그리고 45년을 일관되게 살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 정당으로서.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표현보다 기억나는 표현보다도 지난 45년의 삶이라는 것, 철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 예. 정말 좀 편히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윤태곤 시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까? 의정 활동은 법사위에서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까 이야기도 이제 법사위에 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기억에 남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독방에 있다라고 하는 네. 그 평수 이야기하면서 직접 누워보겠다고 한 것도 법사위에서 한 얘기죠. 그렇죠. 그 앞에 이거 19대인 것 같은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10,000명만 평등하다. 최상위층 10,000명에게만 뭐 재벌들이 이제 아프다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병보색으로 나오고 이런 거 이제 꼬집으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문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노회찬 의원이 말이죠. 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고 결과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 처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해 왔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게 없고 말이죠. 갑자기 노회찬 의원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특검 수사에서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궁금증이라든가 의아심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권에서 공격을 했던 것이 몸통 수사는 하지 않고 왜 자꾸 깃털 쪽부터 가느냐라고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진술과 그리고 증거가 나온 것들부터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앞서 밝혀진 대로 사실상 이거는 지난 2016년 말에 검찰과 경찰, 의정부 경찰에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무혐의로 그때 당시에는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건 무혐의로 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진술과 증거들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부터 수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말이죠. 그 드루킹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이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에 올라왔다. 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정의당과 노회찬 의원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글이다라고 하는 건데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드루킹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있다.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두 분도 혹시 이런 글 오늘 SNS에 돌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전에도 보도가 예. 됐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좀 민주당에서 좀 젊고 개혁적인 쪽, 그다음 정의당 의원들한테 이제 여러 경로로 해서 강연도 이제 의뢰를 하고 이랬던 것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정권이 이제 바뀐 이후에 또 뭐 그렇게 이제 틀어져 가지고 이런 압박을 넣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온라인에서 블로그하고 트위터를 쉼없이 활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뭔가 말이 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정태훈 의원님도 이 SNS 글, 네, 트위터 봤습니다. 계정 글, 예.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드루킹 일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 확실하게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그 뭐 노회찬 의원 사건 자체는 이제 수사가 어려워진 거지만 나머지는 예상대로 가겠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노회찬 의원 사건은 이미 이제 조사를 한번 했던 사건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본령에 해당하는 거는 이전의 특검과 관련해가 특검처럼 경찰에서 미리 수사한 내용들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새로 시작하는 형태니까 상당히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아마 이제 그 생각보다도 빠르게 깊숙이 지금 그 노회찬 의원과 다른 원래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게 있겠죠. 이번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된 게 드루킹이라는 저쪽이 자금력과 실행력이 있구나. 다른 뭐 여러 나쁜 일, 사고도 쳤을 만한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한 이제 다시 이제 여론의 재조명이라든지 조금 뭐 힘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는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 정치권이나 또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현재 정의당의 긴급 대책 회의가 장소를 옮겨서 지금 빈소가 마련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청와대에서도 뭔가 입장을 곧 발표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속보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친구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긴 세월을 같이 하면서 동반자 같았던 친구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오늘 윤태원 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에 경기고등학교 교정에서 처음 그를 만났고 10대 소년들이 청춘을 즐기기에 10월 유신으로 그 폭압성을 더해가던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가 너무나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작과 비평도 읽고 함석헌, 백기환 선생의 강연도 다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좋은 벗이었습니다. 그리운 친구여, 네 모습을 떠올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구나. 너와 나눴던 많은 이야기는 나 혼자라도 간직하련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 어렸던 시절 함께 꾸었던 꿈은 이제 내 몫으로 남겨졌구나. 부디 평안하기를.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애도를 나타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